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화입니다. 오늘도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강기정,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날씨는 좀 추워지는데 정치권은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의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하방 위험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경제 투톱 김동연 대 장하성, 불협화음에서 교체까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리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새 경제부총리 후보에는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또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교체설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교체 시기는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수를 둔 배경, 어디에 있는지, 그 교체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 의원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사실은 두 후보 교체를 연말쯤에 하는 거에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빨라지게 된 것은 많은 언론들이 이제 두 부총리하고 경제실장, 정책실장 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예산심의 도중인데 교체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예산심의라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예산실장과 예산 담당 기재부 차관이 보통 방어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김동연 예산실장 후임인 우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인 홍남기 부총리를 빨리 안착시켜서 어떤 어려운 경제 위기를 돌파하자, 이런 좀 서두른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국회 시정연설 끝나고 종합질이 끝나고 지금 부처질이 끝나고 앞으로도 청문회하고 그러면 한 3주 이상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3주 그렇죠. 동안은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겠죠. 네. 하루라도 빨리 경제를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부총리 후보를 지명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사실은 당장 교체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교체라 이랬죠.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제 1년 반 만에 경제 사실상 투톱의 변화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사실 외교나 남북 관계는 좋았다 손 치더라도 늘 경제가 문제라고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려운 그 상황을. 그렇게 얘기해 왔었는데 결국에는 이 민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한편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경제 투톱이라는 게 이제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좀 결을 달리해 왔기 때문에 그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경제도 어려운데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더 조성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문책성이고 또 한편으로는 후임 인사를 봤을 때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이 초기 경제 정책의 목표를 그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 선언과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는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이 인사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이런 식의 인사라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부총리로 지명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잘한다, 너무 잘한다,
뭐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아마 장하성 정책실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네. 아마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정권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강력히 그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수현 실장을 임명한 데에는. 그리고 뭐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으니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정말 야당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이 기조를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약간의 조금 유연함을 보여주려면 오히려 뭐 그 김동연 부총리는 그냥 그대로 두고 뭐 장하성 실장만 교체를 한다거나 뭔가 조금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야당도 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투탑의 교체는 단순한 인사의 변화뿐만 아니라 약간의 그 유연성, 정책에 약간 또 수정도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국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정권이 이 변화도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텐데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과연 이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교체한 이 인사의 결과가 이전과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별 차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뭐 지금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지금 김앤장이 홍앤김으로 바뀌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김동연 부총리와 이제 홍남기 부총리 내정자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두 분 다 행정고시 출신이고 네. 자 지금 기재부지만 과거에 이제 경제개혁원부터 이제 근무를 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장하성 실장과 김수현 실장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성격이. 근데 다만 차이는 장하성 실장은, 전임 실장은 경제학자였고, 김수현 신임 실장은 사실은 경제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서울 공대를 나왔고, 네. 도시공학, 그러니까 이과 중에서는 좀 그래도 뭐 도시계획이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물론 정책실장이 경제만 다루는 자리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장하성 실장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김수현 실장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상당히 과거보다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유정 전 의원님 말씀처럼 칼라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또 이제는 국무조정실장만 가면 이거 뭐 잘하면 경제부총리 가겠냐는 이런 두 분 다 그렇고 대개 보면 이제 국무조정실이 그런 어떤 통로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 그러면 정책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이 뭡니까? 일자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 그다음에 빈부격차, 뭐 투자, 뭐 성장,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책성 경질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근데 네. 타이밍인데 자,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예산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에서 잘렸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고 네. 거기에는 다른 이제 조금 더 두고 있다가 12월 말쯤 자르려고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정치적 결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어떤 불신임이 높아져서 갑자기 이제 결행한 것이고요. 이미 언론에는 뭐 아시다시피 꽤 오래 몇 달 전부터 올 연말에 인사한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처음에 청와대는 오보라 그랬고 네. 조금 지나서 또 나온 것 같은 기사가 이번에는 청와대가 결정한 바 없다고 그랬고 또 얼마 전에 MBC가 또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김앤장 콤비는 언론에서는 최소한 곧 바뀔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다 바뀐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신임 홍앤김이 잘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두 분이 그동안 했던 행보를 봐서는 잘하겠는가 저는 걱정이 좀 듭니다. 우선 이제 그동안 그 우리 정부가 1년 6개월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외교나 통일안보에서는 임종석 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등이 원팀으로 잘 대응한다. 네. 근데 경제에는 왠지 장하성, 김동연 투톱이 잘 안 맞는다. 이런 평가가 사실상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인사의 특징을 윤영찬 소통수석이 뭐라 하겠냐면 홍보수석이 1번이 포용국가, 2번이 한 팀, 세 번째가 실행력, 네 번째가 정책 조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왔냐면 사실상 이 제일 중요한 이제 포용국가라는 우리 디자인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청와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데 네. 이 포용국가의 실질적인 디자이너가 김수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수석을 맡아 있는 김수현 후임자인 사회수석인 김현명 교수가 사실은 포용국가론을 수석보좌관회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표했던 그 교수님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 만큼 포용국가라는 담론을 대한민국에 가져가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전 두 번째가 더 큰 것 같아요. 한 팀, 원팀. 통일외교인 원팀인데 왜 경제는 자꾸 소리가 나냐? 이래서 사실은 뭐 문책성이냐 아니냐를 따라서 예.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남기, 이 김수현 둘의 원팀은 이 세 번째, 네 번째인 정책 조율 능력과 맞닿아들면서 원팀인 것 같아요. 예. 국무조정실장을 홍남기 실장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 조율하고. 김수현 수석도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긴 합니다만은 장하성 실장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와 김수현 실장 이 새로 된 팀은 포용국가, 한팀, 실행력, 정책조율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맞아떨어진 조합이다. 보통 청와대라는 곳은 조율을 잘하고 조정을 잘하는 곳이 필요하고 내각이나 이런 데는 구체적인 실물에 좀 밝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 된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이고 새로 된 청와대의 실장은 앞으로 조율하고 조정을 잘한 사람. 예.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오늘 인사가 난 것 아니냐 싶어져요. 근데요, 이 뭔가를 강조할 때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소통을 강조했는데 소통이 가장 안 됐던 정권이죠. 결국 이런 비극적인 뭐 결론을 가져왔고요.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그동안에 원팀을 강조 안 한 게 아니죠. 우리 경제팀은 원팀 원보이스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장관호 실장하고 불협화음만 보이고 말았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예산 국회 상황에서 예결위에서도 뭐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장관호 실장의 그 얘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의 희망사항이다 이런 네.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김동연 부총리 같은 이 정권의 쓴소리를 할 줄 아는 그런 부총리가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저는 이렇게 그 수석이나 정책실장이 그렇게 국민 눈에 자주 보이는 것 과연 이게 올바른 청와대 비서실의 모습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네. 그렇기 근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이제 원팀 강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 원팀은 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러니까 부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에서 커온 사람이에요. 경제통으로. 예. 그리고 전형적인 관료 출신이죠. 그리고 아마 김수현 실장이 실권을 갖는다고 하면 충분히 아마 그 조용히 그 청와대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저는 부총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원팀 원보이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조가 변함이 없이 가는 그런 부총리를 오히려 네. 필요로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원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김수현 신임 실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고난이 좀 막강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부동산 정책 때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사회수석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과 다른 공무원들이 청와대의 김수현 수석 때문에 굉장히 뭐 다 바꾸느라고 굉장히 밤을 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김수현 실장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면 전 틀림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게 저는 김수현 실장의 고유의 무슨 진정성 같은 걸 저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김수현이라는 카드가 맞냐 틀리냐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이분은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어쨌든 이 실물 경제하고는 조금 안 맞는 이상주의자 같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뭐 투톱 원톱 이야기하고 뭐 한 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김수현 신임 실장의 목소리가 크고 홍남기 신임 부총리의 목소리가 작다면 다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맞이하는 경제 난관을 뚫는 데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도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지 현실 경제 상황하고 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손학규 대표 같은 분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책실장 뽑지 마라 또는 빠져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지금 상황은 청와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그 진정성까지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게 지금 시장에는 안 들어먹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그렇다면 홍남기 신임 부총리를 길을 살려가지고 이분한테 원톱으로 해서 힘을 실어줘야지 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칫 다시 홍남기 이분이 그전의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게 나서고 뭐 강한 스타일은 아닌데 네. 이분이 만약에 파워를 갖지 못하고 김수현 실장이 갖는다고 하면 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일자리 뭐 투자 이런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낮은 이 상황을 개척하는 데는 한계 보일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정우 전 정책실장 같은 분도 그렇죠. 김수현은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경제 원톱으로 가고 김수현 실장은 빠지고 홍남기 그러니까 부총리 내정자한테 힘을 실어주든지 해야지 될까 말까인데 지금 상황으로 과연 이게 시즌2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앤장의 경험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그 1년 만에 지난 8월에서야 경제의 사령탑은 김동연 부총리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한 팀이 안 됐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연히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는 굴러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늘 그랬지만은 우리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네.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이걸 적절히 제어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와 기타 공무원으로 구분할 정도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에 끽소리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돈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적절히 제어하고 통제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을 잘 청와대에서는 조율하면 된다. 무엇보다도 지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아마 경제사령탑은 가질 거다. 또 가야 된다. 이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홍남기 신임 부총리 내정자가 투톱 체제보단 원톱 체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여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은 그렇습니다. 모양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홍남기 부총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 또는 지금 기재부 공무원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입법부와 청와대가 규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쨌든 경제에 투자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일자리를 단기간에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이게 일자리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 심지어는 중국도 이렇게 막 규제 푸는데 왜 우리는 안 푸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김동연이라는 이 정치인은 상당히 강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아시다시피 덕수산고를 나와가지고 그래요, 예. 고시에 파산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내정자보다는 한 4, 5년 행시가 빠른데 반면에 이제 홍남기 내정자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를 나오고 제대로 이제 대학교 나온 뒤에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정통파 그 코스는 다 밟았는데 다만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예산 쪽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제 정책은 기재부도 하지만 알겠어요. 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뭐 중기부나 뭐 다른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팀들을 이끌 만한 파워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물론 뭐 홍남기 이제 내정자가 출범하기 때문에 기대를 걷는 거지만 만약에 이분한테 힘을 안 실어주고 다시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청와대 입장에서도 정책 조율이 잘 안 됐다. 이 점이 아마 그 윤영찬 수석이 얘기한 것도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도 홍남기 물론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겠습니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를 끌어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문제는 김수현 그 실장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우려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강 의원님께서는 지금 포용 국가를 원래 입안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정책을 아우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여권에서도 그렇고 야권에서 상당히 김수현 실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 시절에 뭐 포옹까지 하는 모습 보이면서 우리 문제 없다 이런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그게 아니었고 굉장히 서로 갈등과 이 불협화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청와대가 시인한 셈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라는 네. 것이 정치권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그동안에 계속 군부른 때에 왔었죠. 이 경제 뭐 투탑이라는 표현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순리대로 가기 위해서는 부총리가 이 경제 정책은 주도하는 게 맞는데 장하성 실장이라는 이 인물 때문에 사실 투톱 이렇게 갔는데 그것도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표현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대로 이제 인정하면서 온 것인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김수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정우 아까 정책실장,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 얘기로는 정책실장의 자리라는 것은 3분의 2가 경제에 관련된 것인데 이분이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 청와대 경제수석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정책실장이 다 할 것 같으면 이 윤 수석은 왜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때 또 입안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이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최근에서야 뭐 집값이 조금 주춤한다고 합니다만은 굉장한 우려를 낳아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뭘 해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걸려 있는 자리여서 네. 아마 이 부총리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김수현 수석이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고 그냥 대통령 보좌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장하성 실장을 뛰어넘는 뭔가 더 힘을 가지고 경제정책에 큰 입김을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처음에 김앤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처음에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이 교체설만 나왔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반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도 순서도 잘못됐다. 이 예산 정국에서 웬 경제팀 교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문제 한다면은 장하성 실장도 같이 하든지 뭐 먼저 하든지 그래야지 야권하고 공조하기도 협조하기도 쉽지 않느냐.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동안에 이 경제에 대해서 소갈이는 하고 있었지만 말은 못했던 게 아닌가. 네. 또 이런 생각 동시에 드는 것이죠.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뭘 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 과연 역할부터 다시 정책실장이 얘기해봐야겠죠.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이런 예를 들면 비서실장 밑에 경제수석 두면 되지. 뭐하러 정책실장이라는 중간 다리를 두냐. 이런 어떤 그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가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지금 정책실장 밑에는 정확하게 이제 크게 보면 지금 구조로 보면 김수현 정책실장 밑에는 크게는 경제수석, 윤수석을 중심으로 경제수석이 하나가 있고 오늘 새로 된 김연명 그 사회수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김영명이죠? 김연명. 연명. 네. 네. 이 김연명 사회수석은 연금을 중심으로 저와 함께 손발을 맞췄던 사람이고 사회정책,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 연금정책에 아주 깊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실에서 관장할 수 있는 게 크게는 경제수석, 부동산 문제, 사회정책. 이 세 개의 영역이라면 이 세 개의 영역을 정책실장 김수현은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김연명 사회수석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정책, 예. 그리고 윤종원 경제수석은 경제 일반에 일반에 관해서. 대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김수현 정책실장보다 더 뛰어난 경험 조정 능력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좋겠다 싶었어요. 적어도 장하성 실장보다는 김수현 실장이 그런 조율하고 조정한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장하성 실장은 과거에 이제 청와대 경험이 없는 데 비해서 김수현 실장은 과거에 참여정부 때부터 청와대 경험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김수현 실장이 경제 전문가다 아니다 이야기는 경제수석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평가보다도 어떻게 조율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경제실장이 잘할 거냐, 정책실장이 네. 이런 관점으로 봐주면 어쩌냐 싶어요. 저도 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김수현 실장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 위기를 타파하는 데는 적임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스타일을 보면 네. 다른 관료들하고 어울리고 하는 거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장하성 실장이 왜 비판을 받았냐면 네. 첫째는 굉장히 실험적인 인사였다. 그러니까 장하성이라는 이름만 보면 굉장히 참신하지만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할 때 과연 공무원들하고 팀워크가 되느냐. 또 두 번째는 이분의 발언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강남 살아서 아는데 그러면서 뭐 모든 국민들이 강남 살 필요 없다든지 또 이분이 재산 신고액이 첫 해 제가 보니까 93억인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치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국민들한테 특히 청와대는 지지율을 먹고 사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예. 굉장히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올 연말에 경기 좋아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나빠졌으니까 그만둬야죠. 그건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김동연 부총리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자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홍남기라는 새로운 카드는 잘할 것인가? 이거는 좀 두고 봐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수현 수석이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소통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거는 제가 봐도 장하성 실장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경제에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홍남기 신임구 내정자가 뭐 청문회에서 통과 안 될 부분은 별로 없죠, 그죠? 크게 관료 출신이었고, 예. 군 문제가 조금 걸린다고 검증 과정이 있었는데 무난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의가 됐던 원톱 체제로 가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김수영 정책실장이 과연
어떻게 자 포용국가라든가 정책 주도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전임 또 실장이 했던 과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김동연 부총리, 떠나가는 김동연 부총리 얘기 좀 하죠. 떠나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그죠? 뭐 경제 위기냐 그러니까 정치 의사 결정의 위기다 그런 얘기를 했고 좀 뼈 있는 말 같기도 한데 또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한국당에서 갑자기 이 경제 소위 투톱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 네.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해 오다가 갑자기 최근에 러브콜을 보내는 형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장한 실장만 교체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마치 우리 편인 네. 것처럼 이제 그렇게 조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가 그 예결위에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 뭐 거기 그 틀리다 맞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 오늘 떠날 것을 알고 네. 미리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현학적으로 던져놓고 간 게 아닌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런데 청와대를 두고 한 얘기다 아니다. 정치권의 여야 모두에게 한 뭐 그런 고언이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결국에는 본인이 그냥 소신껏 그 부총리로 일해오면서 했던 거를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그냥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청와대와의 불협화음, 네. 본인의 소신을 또 끝까지 펼쳐보지 못하고 지금 1년 반 만에 사실상 경질된 이런 것들, 경제가 다시 뭐 그 되살아나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책임은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이 불가피한 경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에둘러서 다 하고 간 게 아닌가 싶고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 그 불만을 토로하다가 최근에는 뭐 이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다음 차기 뭐 대선 주자까지 이런 얘기까지가 이렇게 슬쩍 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을 제가 보니까 혁신 성장의 소신을 펼쳐보려다가 운동권 정부에 의해서 내쳐진 관료로 자리매김하려는 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당에서요. 예, 굉장히 이제 그 좀 불쌍한 모습으로 네. 비춰지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소신껏 펼치지 못한 그런 이제 정치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최근에는 한국당에서 장하성 실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김동연 부총리 슬쩍 좀 한 발 물러나는 형국이었는데 뭐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또 여운을 남겼죠. 다시 또 국회에서 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총리까지 지낸 관료 출신이 어떤 모습으로 국회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 정치의 뜻을 가지고 다시 있다라는 또 내가 입각할 그렇죠. 건 아닐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완곡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의 상황이 좀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아요. 주님 웃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아니 러브콜 일단 하려고. 그게 대해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 우리랑 아무 관계 없다. 그래요? 저거는 정진석 의원 개인 의견이다.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2016년입니까 비대위원장 원내대표니까 그때 비대위원장을 할 때 이 부총리를 갖다 영입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실패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과거 인연을 소개하면서 우리 당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이제 부추긴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김성년 부총리를 갖다 영입한다는 건 제가 볼 때도 상도 이상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데 대선을 본데 뭘 상도에 따질 필요 없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뭐 두 번째는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전 재밌는 게 국회에서 또 뵐 거다 나중에 감사하다 했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뵐 수가 있고 또 국무총리로서 뵐 수도 있고 뭐 꿈을 더 크게 가지면 국무총리요? 예. 더 크게 가지면 대통령으로서 뵐 수도 있고 알 수 없죠 운명은. 그런데 어쨌든 김동연 부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이 경제부총리는 아직까지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이 12월 1일까지 통과돼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청문회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마지막까지 아마 김동연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이 예산을 가지고 국회에서 일을 할 겁니다. 국회 매일 나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게 카메라 계속 비칠 수밖에 더 없고. 이상한 건 또 하나 환경부 장관 케이스가 있습니다. 환경부 아, 예. 장관은 아파서 안 전임 장관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신임 장관은 아파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예산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홍남기와 김동연의 비슷한 점은 이분 둘 다 굉장히 유능하고 열심히 산 사람은 맞는데
제가 얘기할 때 홍남기 지금 부총리 내정자도 처음에 이제 차관으로 국무조정실장 영입할 때 아니 박근혜 정부의 뭐 미래부 알겠습니다. 차관을 왜 하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공무원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건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사람을 바꿔본들 지금의 시스템이 안 바꾼다면 경제정책 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김수현 신임 실장이 저는 진짜 새로운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질 거다.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일은 뭐 유능하게 하는 분 같은데 다만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알겠어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충고를 드리고 박예님 싶습니다. 아까 그뭐 재경부 관료들 얘기도 하셨는데 이 김동연 부총리의 떠나가면서 했던 워딩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김동연 부총리가 그 전에 이 공직사회를 떠날 때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떠날 때 조용히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처럼 조용히 떠났는데 네. 다시 이번에 우리 정부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다시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김동연 부총리의 경우는 제가 이제 국회 12년 과정에 예산실장 할 때 제가 같이 만나서 일을 같이 했고 저 상임위 예결위 제가 예결위 간사하실 간사할 때 그리고 제가 정무위 할 때 국무조정실장 할 때도 또 같이 만나봤는데 잘하시겠군요, 굉장히. 참 차분하고 좋은 분이셔요. 말 그대로 좋은 분이시고 그래 저는 언제든지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든 다른 형태로 돌아와야 될 분이다. 좋은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최근에 이제 말을 모호하게 했단 말입니다. 무슨 경제 위기보다 정치적 위기, 정치적 결정의 위기다. 정치 의사결정의 의사결정의 정치적 문제다.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정치적 의사결정의 문제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경제 위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해주고 있다 국회가 또는 어떤 우리 사회가 지금 규제 개혁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국회 노동개혁이라든가 재벌개혁도 잘 안 되고 있다. 네. 이것이 국회 또는 정치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을 건데 마치 정치적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맞아, 하니까 아, 이 장하성과 본인과의 갈등 문제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게 발언했던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부총리는 원래 숫자로 말하는 분이거든요. 늘 네. 숫자, 근거를 가지고 명쾌하게 논리를 폈던 사람인데 네. 특히 재정 예산을 다뤘던 분이고 그런데 이런 지금 막판에 몇 번의 말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할 때는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했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 발언에서는 모호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다시 만난다는 얘기는 그건 무슨 뭐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아니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나중에 그 당이 필요하면 총선에 출마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얘기였군요. 인물은 예. 알겠습니다. 인기 상종가네요, 김정일 부총리. 의원님도 하신 말씀. 제가 이거는 약간 결이 다른데 한마디만 그래요.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래.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인사청문을 통과돼서 부총리 임명이 되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그다음에 최종국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까지 전부 다 강원도 출신이에요. 아, 그렇게 늘 됩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이 강원도가 소외받는다 이랬는데 경제 관련 팀이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원주 그다음에 최종국 위원장이 강릉, 그다음 홍남기 부총리가 춘천이에요. 춘천. 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알고 했는지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잘한 일 같아요. 강원도민들은 좋아하겠네요, 네, 상당히. 좋아할 것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라고 이야기하는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남북관계 평화시대에 맞는 그렇게 인사였습니다. 너무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알고 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아니 알고 한 거예요. 아니 저는 강원도인지 몰랐었는데 듣고 보니까 근데 그러네요.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강원도민들한테 좋은 건데 경제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된 것 같고 그리고 정리할 방향도 오늘 많이 얘기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 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예산을 20조를 삭감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리를 해서 원하는 대로 잘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문재인 정부 예산안들에 대해서 맨도날처럼 날카로운 심사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470조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1조 7,700여 원, 깜깜이 남북 경협기금 예산 7,080여 원 등 최종적으로 12조 원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막 오른 470조 슈퍼 예산 전쟁. 쟁점과 전망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서요, 이번 주 예결위가 지금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전국에 돌입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서요,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이렇게 또 합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또 예결위 첫 심사부터 여야 신경전이 아주 뜨거웠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데 다 국민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70조 5천억입니다. 올해보다 9.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예산안 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강 의원님 예산안 전체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예산은 470조 5천억인데요. 역대 최대 예산인데, 이렇게 역대 최대 예산으로 짜여지게 된 것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거 아닙니까? 모든 기관에서 3%대 성장률을 예상하다가 2.7%까지 낮아지는데, 네. 경기가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갈 때는 확장 예산을 짜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재정 수지가, 그러니까 세수가 많이 거쳐 있어서 적자 예산을 짜지 않다 하더라도, 예산을 그러니까 그 확장 예산을 짜더라도 세수가 감당해 줄 수 있다 해서 확장 예산을 통해서 이 경기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보고, 네. 그 극복의 방향은 포용국가 형태로 정말 취약한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를 포함해서 이런 취약한 곳을 보완하는 확장 예산을 짜는 것이 이번 예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포용국가가 그게 좀 복지국가 모델로 봐야 되는 거죠? 굳이 복지라고 좀 협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아, 네. 우리 사회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위에 있는 지붕이 포용국가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기둥을 덮고 있는 무늬가 포용국가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강 의원님 말씀은 이번 슈퍼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를 바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이 일자리 예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자리 예산 그리고 남북 관계 남북 관련 협력기금. 네, 예. 협력기금 그 문제 그 예산하고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네. 쟁점이 될 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깎고 질타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당이 20조 깎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갑자기 이제 복지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이요? 네, 아동수당, 뭐 저출산 확대를 위해서 뭐 100% 그렇죠. 동의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굉장히 이제 상당히 반전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이 급격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또 다른 강수를 두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제 그렇게 그 복지 예산 늘림으로써 국민들의 또 신뢰도 좀 회복하고 동시에 할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일자리 예산 가지고 이 국가가 그렇게 불필요한 또 단기 일자리 같은 것들 그렇게 막 양상에 내면서 돈 쓰는 것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 같은 거에도 지금 비핵화는 요원한 지경인데 이렇게 돈 쏟아붓고 예산도 제대로 지금 짜여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1조 넘는 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깎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 놓고 봤을 때 남북협력기금 같은 것은 남으면 그냥 국고로 반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남북관계가 꼭 얼어붙었던 굉장히 좋지 않았던 MB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1조 이상 책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싶어요. 이번에 한 1조 1,005억 원. 그러니까 한 1,000억 이거든요. 정도가 증감된 거죠, 증가? 그런데 거기서 한 4, 5천억을 깎겠다. 지금요? 그렇죠. 한국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네. 과도하다 이러는데 조금 더 남북관계 진전이 없었던 시절에도 지난 10년에도 1조는 다 넘겼거든요. 그리고 남으면 또 국고에 반납이 되는 것인데 네. 마치 이거를 뭐 숨겨두고 비자금처럼 쓰는 것이냐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추경도 그렇고 불용액들이 많다. 지금 예산정책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네. 또 예산도 그렇고 남북 기금도 그렇고 그렇게 불용액들에 대해서 네. 또 과도하게 책정하는 거 이런 건 또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야가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과연 지금의 일자리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지금 뭐 8월에 5천 명 뭐 취업했다, 네. 뭐 9월에 뭐 3천 명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양상으로 세금을 투자해서 과연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일자리 정부라고 이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를 뒤돌아본다면 이 슈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중에서 23.5%가 일자리 예산인데 네.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둬낼 수 있을지는 모두가 미지수인 거죠.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네. 실질적으로 그 성과물을 낼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은 깎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김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남북협력기금 부분은 그거는 한국당에서 감액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나 보이는 거죠. 일자리 네. 예산 부분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죠. 그런 요지 같아요. 네. 근데 남북경협기금은 네. 오히려 손학규 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 더 많이 7천 그래요? 예, 7천억 이상을 깎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면 비공개라서 그렇습니다. 깜깜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이제 남북경협기금이나 또는 뭐 이 남북 협상에 따른 어떤 뭐 투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오늘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 처음에는 10몇 프로에서 지금은 38% 정도가 비공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통과는 시켜주지만 이게 어디서 이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나 이 바른미래당의 이 지적은 저는 맞다고 보는 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킬 때는 어느 정도 알아야죠. 이거 뭐 그러냐. 또 두 번째는 지금 과거에 뭐 박근혜 정부 때 이럴 때 우리가 특활비를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 특활비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심지어는 막 늘어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네. 그런 거는 깎자. 저는 이런 말은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예산이 크게 보면 상당히 뭐 복지 늘리고 뭐 국방 늘리고 뭐 다른대로 뭐 그런 거는 정신은 좋으나 뜯어보면 굉장히 무성의하고 모렴차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모렴차다고요? 모렴차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작년에 이거 예산에 책정했다가 투자를 예컨대 뭐 100억 한다 그랬는데 한 30억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다 내년엔 창피해가지고 반 정도만 하지 늘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네. 작년에 뭐 집행도 안 된 예산을 또 올립니다. 올해는 잘 될 겁니다. 또 어떤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과거 거를 또 둔갑해가 이름만 바꿔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결위에서 해야 될 일인데 공무원들이 그런 장난을 참 많이 하는데 네. 특히 올해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지만 법무부 검찰 쪽에서 이번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 그런 겁니다. 한 달 알바를 지금 구한다고 합니다. 한 달 알바. 근데 이 한 달 알바가 4대 보험도 되는 자리입니다. 일자리입니다. 단기 알바인데 뭐 하느냐? 청소하고 문서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자리랑 관계없고 젊은이들이 찾는 일자리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이런 데 지나치게 많은 돈들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국회의원들이 잘라야죠. 그리고 그 복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에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복지에 갑자기
민주당보다 더 많이 지금 막 돈 쓰자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출산이 성장의 관체다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쨌든 성향이 보수 정당에서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성향입니다. 그 노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복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지금 이번에 보니까 돈으로 현금으로 이제 푸는 예산이 한 30조가 넘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아마 합의해서 시행될 거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최근 2, 3년 동안에 이 예산이 한 10조가 는 겁니다. 물론 필요해서 쓰는 걸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되면 미래 세대가 앞으로 지게 될 부담은 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요. 30조가 넘으면 이걸 알겠습니다. 절대 못 갚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그 히트친 그겁니다. 사립 유치원 비리가 왜 나왔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도 네. 공무원들이 감시를 제대로 못한 건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지원을 좋은데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걸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의 태도는 되어 있는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에 보면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쓰고도 나중에 돈 어디 갔지? 기억하십니까? 40조인지 50조인지 어쨌든 이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썼습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늘어났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그게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일자리 예산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일자리에서는 실효성 있는 것만 하고 단기 알바 이런 거는요 잘라야죠 당연히. 그 오히려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좋게 보는 거는 R&D 예산이 어쨌든 20조 넘은 거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머리 잘 썼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정부 돈으로 그냥 막 공무원 많이 뽑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쳐야 된다. 그거는 좀 문제죠. 얼마나 몇 %나 쳐야 된다. 그거는 지금 뭐 지금 여기는 12조 바른미래당 12조 삭감 뭐 포함해서 네. 여기는 20조 삭감한다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도 보니까 3, 4조는 그래도 뭐 관행이다 그렇지만 20조 삭감은 심하다 그런 거 보면 알겠습니다. 예. 이분도 3, 4조 정도는 잘라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찬 어쨌든 대표가요? 그런 말 말했지 않습니까? 20조 삭감은 터무니 없지만 관행상 3, 4조는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네. 그렇다 보면 아마 민주당도 어느 정도 자르는 거는 생각하는데 20조는 너무 심하다. 일자리 이런 예산이 그런 것 제가 같아요. 알기로는 청년이라든가 또 퇴직한 중년층 50대 60대 노년층 이분들 대상으로 한 부분이 많던데요. 예? 우선 재밌는 이야기부터. 예. 김성태 의원은 출산주도 성장론을 편 분 아닙니까, 네. 원내대표. 그래서 이제 아동수당도 100% 맞춰주자 이건 이미 됐고 출산수당도 2천만 원씩 주자. 그다음에 임산부 30만 명한테 200만 원씩 주자. 이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원내 연설에서 출산주도 성장론을 폈기 때문에 네. 본인의 말을 뒷받침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마 예산 당국에서는 기재부나 이런 데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여당에서는 전 적극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선 일단은요. 두 번째로 제가 예결위 간사를 2012년에 해봤는데요. 국회에서 이렇게 정말 고생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하자, 지키자, 뭐 또 증액하자 하는데 역대 지금까지 우리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삭감을 하든 증액을 하든 1% 내로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늘리든 줄이든. 그러니까 1%만큼 늘려서 0.5%만큼 늘려서 0.5%만큼 삭감하고.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한단 그렇죠. 말씀이시죠. 조정하는 금액이 1% 가지고 국회에서 전할일을 한 거예요. 몸싸움도 하고 저도 뭐 그 당사자기도 했습니다만은 4대강 예산 좀 깎은다고 저도 몸싸움해서 법원에도 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1% 그러니까 지금 470조 5천억의 1%면 4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조 7천억을 중에 줄이거나 변경하거나 증액하거나 이 정도 역대 그렇습니다. 1% 내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조를 깎은다. 또 이해찬 4조를 깎겠다. 뭐 이런 얘기는 심사를 해보면 다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는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편성한 대로 사실상 큰 문제 없으면 동의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말 국회의원들 고생하고 요란합니다마는 그 전체 470조 5천억 중에는 1% 내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참 국회의원들 11월 말까지 이게 안 되면 자동 부의되죠? 그렇죠. 12월 이번에 1일 또 날인가? 선진화법에 12월 1일
1일입니까? 2일입니까? 1일로 알고 있는데. 네. 2일날 근데 무조건 통과시키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예. 이번 그 일자리 예산 23조라 그랬는데요. 가만히 보면 고용장려 예산으로 6조, 실업소득 8조 빼면 직접 일자리는 3조 7천억밖에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일자리 예산이 이제 정부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게 맞냐, 기업이 일자리 늘려야 되지, 이 원론적인 말이 맞습니다만은 지금 기업들이 일자리 안 늘리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그렇고 자꾸 해외에 있다 투자해버리고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같은 경우 네. 중소기업을 안 가니까 청년들 중소기업 가서 그 2년 동안 일하면 한 6천만 원을 저축시켜주는 기업도 내고 본인도 내고 정부에서 내는 이런 제도 이거 예산으로 하는 것 이런 건 참 좋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 마지막으로 그 조명균 장관이 네. 그런 얘기 오후에 예결이 열린 걸 제가 봤는데 그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남북협력기금 말씀하시는데 왜 공개 안 하냐? 그러니까 이제 남북협상 전략협상 때문에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다 그러는데 그건 좀 전향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회한테는 좀 국회 어느 정도 심의하던데 어느 정도 지금 알려줘야 국회에서 한 되는 거 아닌가? 5,700개 항목의 항목 사업마다 그 꼭지라고 표현하는데 5,700개 정도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남북협력기금은 통으로 그냥 큰 덩어리로 심사를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국정원의 특활비도 예. 우리가 지금 꼼꼼히 심사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예결위원들한테 장관이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 의원님 저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하죠. 네. 그 화제가 됐던 그 예결위 첫날 장제원과 장제원과 박완주의 박완주의 그 대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10년에 강기정 의원님과 이 김성애 의원님이 불현듯 생각이 났는데요. 4대강 때문에. 네, 저희들 그러나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번은 뭐 그렇게까지 뭐 그 심하게 가지는 않았고요. 직접적인 직접적인 몸싸움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대리 싸움 격처럼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이 송원덕이었나요? 이 송원석. 송원석 의원이죠. 이분이 기재부 차관했던 분이라서 네. 사실 한국당에서 나름 경제통으로 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 경제 다양한 지표가 다 하락하고 있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하니까 네. 이제 김동연 부총리를 굉장히 압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질의를 하면서 그랬더니 또 이제 이 베테랑 박영선 의원이 나서가지고 또 위기 조장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명예훼손이다 무슨 위기 조장하는 거냐 사실을 얘기한 거다 경제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박완주 의원이 나서가지고 독해 능력도 부족한 거 네. 아니냐 이러니까 독해 능력 부족이라니 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주먹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감정 싸움으로 번져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널리 알려진 너 나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네, 그게 다 TBS 다 중계되고 저는 있었잖아요. 그걸 봤습니다. 국회 방송에서 다 중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지금 말씀은 조금 좀 다르고 왜냐면 그래요? 어떻게 됐냐면 팩트 체크가 아니에요? 그 박영선 맞는 의원이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전 다 봤는데 박영선 의원이 이제 경제부총리한테 이제 좀 혼을 내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과거의 경제 통계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지금 경제 지수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쩔쩔매면서 야당 의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방금 그 질문한 송원석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소비 관련 지표를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간사가 아니 당신은 당신 비판하면 되지 왜 다른 의원이 한 걸 갖다 평을 하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은 그때는 그렇게 크게 뭐 가만히 있었는데 박홍근 의원이 좀 점잖게 뭐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입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지금 문제 그 두 분의 의원들이 어떤 발언이 왔냐면 자, 독해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송원석 의원은 경제학 박사님이시고 기재부 차관님도 하셨고 어떻게 경제 통계 독해를 떨어진다고 그렇게 당신이 말하느냐. 당신이 그 정도 독해능이 있느냐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좀 그런 비아냥을 했습니다.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이 이제 흥분하니까 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쳐봐. 그리고 나간데 밖에 나가서 보좌관들이 말리는 데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때려 뭐 쳐봐 그러면서 한 주먹도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물론 이제 밖에서 몸싸움은 없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그날 그다음 질의가 이혜원 의원인데 이 싸움 때문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조용히 최근에 그런 건데 둘 다 제압될 문제가 있죠. 김주정 의원님이 제 거론을 2010년 상황을 이야기했으니까 그때도 나와봐야지. 아니, 그때는 뭐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요. 그래요? 그때는 동물국회 시절 아닙니까? 선진화법도 없고 그래서 나오고 4대강 말 것도 없이 예. 본회의장 앞에서 4대강 예산 그렇게 날치기를 한 하려고 거죠? 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저지하는 그런 일에 그 김성애 의원한테 일방적으로 네. 제가 구타를 당했죠. 그리고 김성애 의원이야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어 고생했어 하고 칭찬받고 저는 병원에 있다가 나왔던 일입니다마는 그때는 참 그때도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지금은 뭐 몸싸움 가는 게 아니라 말싸움이 거칠었는데요. 국회라는 것은 말싸움 하는데 알겠습니다. 때로는 좀 품격 있는 말로 세게 싸워야죠. 그렇지. 박지원 전 대표의 표현을 빌자면 국회의원들의 터진 입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서로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장재원, 그리고 첫날이니까. 장재원 의원이 간사잖아요. 고등학교 때 원래 이제 싸움하기 전에 너 나와봐 그러면은 못 나가거든. 근데 나와봐 하면 이제 별장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와봐 했을 때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장재원이 그런데 기가 꺾이는 거지. 하여튼 장재원 의원은 한국당 간사고 민주당 간사는 조정식 의원인데 이제 박안주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 부대표들이 막 나서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도와달라는 얘기까지 문자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장재원 의원이. 그런 것처럼 이 초반에 기선 제압하기 위해서 서로 애쓰다가 마지막에는 예산 소위로 가고 개수 소위로 가고 소소위로 가서 서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알겠습니다. 쪽지 예산, 카톡 예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4, 5조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결국에는 일자리 예산 이런 거 깎고 자기 지역구 예산, SOC 예산 들어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참 부끄러운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결론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세 분 패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갔어요.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 전 의원께서 준비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보면 백두칭송위원회라 되어 있고 이제 여러 개 단체들이 모여서 세종문화회관회가 광화문에서 저렇게 네. 그 꽃술을 흔드는 걸 하면서 김정은을 연호했다는데 물론 뭐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도 있고 다 좋은데 그 과거에 어느 분이 그랬죠. 뭐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했는데 저 장면은 제가 볼 땐 그래도 좀 위태위태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 대한민국으로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런 모습들이 물론 저기서 했던 많은 일들이 어떤 거는 아마 실정법을 위반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태영호 탈북자 태영호 전 공사에 대해서 그 협박성 뭐 전화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참여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저런 것들을 보고 용인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만 저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무력으로서 탈북자를 협박하고 하는 일을 저는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고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유정 전 의원께서 선정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뭐 한 이슈 중에 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인데 도대체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계엄령 문건 의혹 관련해서 지금 3달 반 넘게 이 수사를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 조현천 전 사령관이 키맨인데 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일시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야는 7월 달에 이미 이제 합의했던 이 계엄령 문건 의혹 관련 청문회를 하겠다고 지금 청문회 이제 하잖아요, 정말. 시작하려고 하는 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청문회 하겠다고 했는데 키맨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중간 발표 보고 그냥 시작을 하겠다는 건데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조현천 전 사령관 없이 어떻게 이 청문회가 또 원활히 될지도 좀 의문이긴 해요. 미국에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인터폴이라는 이쪽에 하면은 그래서 있지 이제 않나? 인터폴이 적색 수배도 진행 중인데 뭐 살아서는 뭐 한국에 돌아올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군인 연금은 꼬박꼬박 받고 있다고 하는데 왜 확보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이건 안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그래서 빨리 신병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이 계엄령 의혹 문건 의혹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너무 큰데 딱 부러진 지금 해명이 누구한테서 나오고 있지 않아서
빨리 좀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강기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오늘 저걸 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통령의 경제행보인데요. 네. 우리 지금 경제의 체질을 바꾸자 해서 소득주도 성장론, 혁신성장론, 공정경제론 세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체질을 바꾸자,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자. 우리 대한민국이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네. 이 경제 구조에서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의 경제 구조로 가자. 그러려면 공정해야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하는, 함께 걸어가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오늘 연 겁니다. 이게 다 대통령의 경제행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의미 있는 경제행보여서 한 컷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죠. 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또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이 두 바퀴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경제 수장이 교체되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가 좀 더 꼼꼼히 살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빨리 가시죠.